소금을 뿌린 건 시어머니였지만 날 죽인 건 당신이었어요. 그 차가운 눈빛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 소금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 손에는 그녀의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차갑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가족도, 이름도. 5년 뒤 산속 작은 절에서 비구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진실은 그제야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2021년 11월 새벽 4시였다. 현관불이 번쩍 켜지며 집안이 환해졌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서 있었다. 손에는 내 통장이 들려 있었다.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통장이었다. 어떻게 찾은 거지?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찬장을 열더니 소금통을 집어들었다. 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어머님, 그게 제 통장인데요.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는 돌아서며 나를 쳐다봤다.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네가 감히 내 돈을 훔쳐? 말이 귀를 때렸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한 걸음 다가갔다.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제가 모은 돈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소금이 쏟아졌다. 하얀 소금이 얼굴로 퍼부어졌다. 눈이 따가워서 비명이 나왔다. 코로 들어간 소금에 숨이 막혔다. 기침이 터지며 몸이 앞으로 쏠렸다. 20살짜리 남자한테 바쳤다며? 시어머니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눈을 비비며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소금과 섞여 뺨을 타고 흘렀다. 아니에요, 하준이는 제가 후원하는. 닥쳐. 시어머니가 다시 소금을 뿌렸다. 이번엔 머리 위로 쏟아졌다. 머리카락 사이로 소금이 스며들었다. 두피가 따갑게 느껴졌다. 발바닥이 얼얼하게 차가웠다. 맨발로 복도로 밀려났다. 등이 벽에 세게 부딪혔다. 척추에 통증이 퍼졌다. 나는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다. 남편 도겸은 거실 소파 앞에 서 있었다. 팔짱을 낀 채 나를 내려다봤다. 표정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다. 이혼 서류였다. 도겸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겸은 서류를 바닥에 던졌다. 종이가 펄럭이며 내 발 앞에 떨어졌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너도 이제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7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시어머니가 내 가방을 들고 왔다. 안에 든 물건을 바닥에 쏟아냈다. 지갑, 열쇠, 그리고 영수증들. 영수증이 바닥에 흩어졌다. 희망장학회 후원금 30만 원. 하준이한테 보낸 후원금 영수증이었다. 8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보낸 돈. 시설 출신 대학생을 돕는 착한 돈. 남편도 시댁도 몰랐던 비밀. 이제 다 드러났다. 8년 동안 몰래 이런 짓을? 재벌가 며느리가 시설 애를 후원해? 그것도 남자를? 나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다. 하준이는 20살 대학생이에요. 제가 아들처럼 생각하고 더럽게 변명하지 마.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이 텅 비어 있었다. 5천만 원이 깨끗하게 사라졌다. 내 명의의 통장인데 어떻게 돈을, 비밀번호도 나만 알았는데. 내 돈 어디 갔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들었다. 시어머니가 비웃듯 웃었다. 네 돈? 시댁돈이지. 네 돈이 어디 있어? 호텔 영상도 다 있어. 네 애인 진술서도. 귀를 의심했다. 호텔? 애인? 어머님, 저 호텔 간 적 없어요. 하준이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 앞에 던졌다. 호텔 영수증, 사진, 진술서. 전부 내가 모르는 것들이었다. 도겸은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나를 봤다. 7년 동안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 없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날 집에서 쫓겨났다. 새벽 첫 차 버스를 탔다. 행선지도 정하지 못한 채 올라탔다. 주머니를 뒤지니 동전만 나왔다. 4,380원, 편의점 삼각김밥도 못 사는 돈. 휴대폰은 이미 먹통이었다. 배터리가 나간 게 아니었다. 통신비 자동이체가 끊긴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정지시킨 모양이었다. 화면은 까맣게 꺼져 있었다. 전화가 올 리도 없었다.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다. 창밖으로 가로등만 지나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냥 멀리, 최대한 멀리. 손에 든 동전을 세어봤다. 버스 뒷자리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재벌 며느리 사건 들었어? 젊은 내연남이랑 도망쳤대. 귀를 막고 싶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시댁 패물도 훔쳐갔대. 호텔에서 만났다던데? 외국으로 튀었다는 소문도 있어. 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사람들이 전부 나를 보는 것 같았다. 실제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다들 자기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하지만 나는 온몸이 떨렸다. 소문이 죽은 쥐처럼 따라다녔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터미널에 도착했다.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내 얼굴이 보였다. 얼굴엔 소금 자국이 하얗게 남아 있었다. 눈은 퉁퉁 부어서 제대로 뜨지도 못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옷은 구겨지고 얼룩이 졌다. 손톱은 부러지고 손가락엔 피가 말라 있었다. 복도 벽을 긁으며 버틴 흔적이었다. 거울 속 여자는 내가 아닌 것 같았다. 수도가에서 얼굴을 씻었다. 찬물이 뺨을 때렸다. 소금기가 물에 씻겨 내려갔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씻기지 않았다.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체면도 건강도 가족도 남지 않았다. 40대 중반, 이제 곧 쉰이었다. 주름이 깊게 팼다. 흰머리가 군데군데 보였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은행에 갈 용기도 없었다. 통장 내역은 이미 내 손을 떠났다. 명의를 넘긴 적도 없는데 잔액이 사라졌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를 도둑이라 불렀다. 세상은 이미 판결을 내린 뒤였다. 변호사를 찾을 돈도 없었다.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었다. 나는 그냥 도둑이 됐다. 화장실 구석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타일이 엉덩이를 쿨쿨했다. 누군가 들어와 쳐다봤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그날 나는 이름을 버리기로 했다. 산속 작은 절을 찾아 걸었다. 버스에서 내려 2시간을 걸었다. 신발이 다 닳아서 발바닥이 아팠다. 물집이 터져 피가 났다. 하지만 계속 걸었다. 산길은 가파르고 좁았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다. 무릎에 상처가 났다. 바지가 찢어졌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주저앉을 것 같았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계속 발을 옮겼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숨이 차올라도 걸었다. 절 입구가 보였다. 낡은 현판에 청운사라고 적혀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져 글자가 흐릿했다.
마당엔 낙엽이 쌓여 있었다. 아무도 쓸지 않은 지 오래된 것 같았다. 주지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백발의 노스님이었다. 허리가 굽어 있었다. 나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저 빗자루를 세우고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쉬었다 가세요. 묻지 않았다.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그저 방 하나를 내줬다. 작은 방, 이불 한 채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머리를 자르기로. 스님께 말씀드렸다. 머리를 밀고 싶습니다. 스님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머리를 밀었다. 스님이 직접 깎아주셨다. 가위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7년 동안 기른 긴 머리. 마지막엔 면도기로 밀었다. 윙윙 소리와 함께 머리가 사라졌다. 두피가 시원하게 느껴졌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있었다. 민머리의 여자.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이제부터 당신은 묘연입니다. 스님이 법명을 지어주셨다. 묘연. 그날부터 나는 설아가 아니었다. 하루 일과가 정해졌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렸다. 경전을 읽고 마당을 쓸었다. 밥을 짓고 설거지를 했다. 저녁엔 다시 예불을 드렸다.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다. 하지만 평온하지는 않았다.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다. 소금이 눈에 박히는 꿈. 시어머니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더럽게 변명하지 마. 내 돈이 어디 있어? 도겸의 차가운 눈빛. 이혼 서류가 떨어지는 장면. 새벽에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경전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렸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집착을 놓아라. 머리로는 이해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다. 억울함을 내려놓으려 했다. 분함을 놓으려 했다. 슬픔을 지우려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5년이 걸렸다. 2026년 3월 밤 2시였다. 도겸은 또다시 악몽에서 깨어났다. 침대 시트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손이 떨려서 물잔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5년째 똑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소금이 얼굴에 쏟아지는 설아. 맨발로 복도에 쓰러지는 모습. 자신은 거실에 서서 지켜만 봤다. 한마디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장면이 매일 밤 되풀이 됐다. 수면제를 새 알먹어도 소용없었다. 2시간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다. 정신과 의사는 말했다. 트라우마입니다. 상담이 필요해요. 하지만 도겸은 병원에 가지 않았다. 그는 재벌 그룹 회장이었다. 63층 펜트하우스에 살았다. 명품 시계를 차고 슈트를 입었다. 하지만 속은 텅 빈 깡통 같았다. 행복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룹 실적은 3분기 연속 하락세였다. 주가는 작년보다 23%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불안해하며 주식을 팔았다. 이사회는 매일 회의실에서 압박했다. 회장님, 이러다 그룹이 무너집니다. 정략 결혼 얘기가 나왔다. 상대는 세린, 대기업 회장의 외동딸. 이화여대 경영학과, 하버드 MBA 출신. 완벽한 스펙, 완벽한 집안, 완벽한 미소.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었다. 하지만 도겸은 그녀를 볼 때마다 숨이 막혔다. 세린의 미소는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다. 눈빛엔 온기가 하나도 없었다. 대화할 때마다 주가와 합병 얘기뿐. 사랑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다. 어머니가 식탁에 서류를 내던졌다. 이번 달 안에 결혼식 날짜 잡아. 그룹 살리려면 어쩔 수 없잖니. 도겸은 포크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저는 아직. 닥쳐. 내가 설아 그년 쫓아낸 거 벌써 잊었어?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도겸은 입을 다물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소금을 뿌리는 장면. 설아가 맨발로 쫓겨나는 모습. 자신은 거실에 서서 이혼 서류만 들고 있었다. 한마디 변명도 들어주지 않았다. 건강도 나빠졌다. 위염으로 속이 쓰렸다. 두통약을 매일 먹었다. 손발이 차가워져서 여름에도 떨렸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비서실장 윤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회장님, 산속에 작은 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고 아주 조용한 곳이에요. 하루만이라도 쉬고 오시는 게 어떨까요? 도겸은 지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절? 네, 청운사라는 곳입니다. 도겸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차가 도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빌딩이 사라지고 나무가 나타났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구불구불해졌다. 창밖으론 하얀 안개가 흘렀다. 바람이 창문을 때리며 소리를 냈다.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났다. 왜인지 불안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5년 전 그날이 자꾸 떠올랐다. 설아의 얼굴, 소금 자국, 맨발. 1시간쯤 달렸을까? 절 입구가 보였다. 낡은 현판에 청운사라고 적혀 있었다. 차를 세우고 천천히 내렸다. 공기가 도시와는 완전히 달랐다. 마당은 생각보다 작았다. 대웅전과 요사채 딱 2채뿐. 돌계단엔 이끼가 끼어 있었다. 낙엽이 바람에 굴러다녔다.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렸다. 도겸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돌이 미끄러워 넘어질 뻔했다. 법당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서 누군가 절을 하고 있었다. 회색 승복을 입은 뒷모습. 어깨선이 묘하게 낯익었다. 손을 모으고 절하는 동작이 정갈했다. 도겸의 발걸음이 멈췄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손에 든 물병이 미끄러질 뻔했다. 비구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머리는 완전히 삭발한 상태였다. 얼굴엔 화장기가 전혀 없었다. 주름이 조금 늘었고 살도 빠졌다. 5년이란 시간이 그녀를 바꿔놨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똑같았다. 도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입술이 파르르 움직였다. 목구멍이 말라서 목소리가 안 나왔다. 설아? 그 이름이 간신히 입 밖으로 나왔다.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법당 안으로 들어섰다.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쿵 소리가 울렸다. 플라스틱 물병이 구르며 법당 안쪽으로 굴러갔다. 비구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표정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담담했다. 눈빛엔 반가움도 놀라움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고요하고 평온했다. 도겸은 숨이 막혀서 말을 잇지 못했다. 외국으로 도망갔다던 여자가 여기 있었다. 도겸은 법당 기둥을 붙잡았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쓰러질 것 같았다. 설아, 정말 너야? 목소리가 떨렸다. 비구니는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저는 묘연입니다. 설아라는 분은 모릅니다. 목소리마저 달라진 것 같았다. 차분하고 낮았다. 감정이 전혀 없는 목소리였다. 도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목소리 맞아. 내 눈이야. 5년이 지나도 알아. 비구니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시주님, 착각이십니다. 제가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세요. 도겸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다가갔다. 외국 갔다고 했어.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 돈 가지고 남자랑 도망쳤다고. 증거도 있다고 했어. 비구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법당 촛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손이 떨리지도 않았다. 도겸은 비구니의 방을 들여다봤다. 문틈으로 안이 살짝 보였다. 낡은 이불 한 채가 개켜져 있었다. 경전 몇 권이 먼지 쌓인 선반에 놓였다. 금이 간 찻잔 2개가 전부였다. 벽엔 페인트가 벗겨져 시멘트가 드러났다. 창문엔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겨울바람을 막으려고 붙인 것 같았다. 찬장을 열어보니 된장 하나뿐. 쌀통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비었다. TV도 없고 냉장고도 없었다. 핸드폰도 보이지 않았다. 옷은 승복 2벌이 걸려 있었다. 5천만 원을 가지고 도망친 사람의 삶이 아니었다. 도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너 여기서 5년을 살았어? 비구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법당 청소를 계속했다. 빗자루로 바닥을 쓸었다. 낙엽과 먼지를 모았다. 도겸은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다. 손놀림이 익숙했다. 5년 동안 매일 이렇게 살았구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5년 동안 왜 연락 한 번 없었어? 비구니는 빗자루를 세웠다. 연락할 곳이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돈도 아무것도. 도겸은 할 말을 잃었다. 차로 돌아왔다. 윤재가 운전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도겸은 고개를 저었다. 윤재, 5년 전 일 다시 조사해. 호텔 CCTV 찾아봐. 하준이라는 남자도 찾고. 윤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증거 전부 찾아내. 비용은 상관없어. 복구 가능한 건 다 복구하고. 윤재는 수첩에 적으며 펜을 움직였다. 며칠 드리겠습니다. 차가 산길을 내려갔다. 도겸은 창밖을 바라봤다. 나무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하지만 머릿속은 5년 전에 멈춰 있었다. 설아의 얼굴, 소금 자국, 맨발. 그날 밤 어머니가 분명히 말했다. 외국으로 도망갔어. 돈 들고 남자랑 튀었어. 호텔 영상도 있고 진술서도 있어. 도겸은 의심 없이 믿었다. 증거가 있다고 했으니까. 어머니가 거짓말할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설아는 외국에 없었다. 산속절에 있었다. 돈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5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도겸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3일 뒤 호텔 라운지였다. 윤재가 찾아낸 하준이 앉아 있었다. 27살쯤 돼 보이는 청년. 말끔한 정장에 단정한 눈빛. 도겸은 주먹을 쥐고 다가갔다.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하준이 먼저 봉투를 내밀었다. 회장님, 이것부터 보세요.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겸은 봉투를 낚아챘다. 손이 떨려서 봉투가 찢어졌다. 안에서 서류가 쏟아졌다. 합격 통지서가 제일 먼저 보였다. 2021년 11월 15일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그리고 오래된 편지 몇 장. 손글씨는 설아의 것이었다. 글씨체가 똑같았다. 하준아, 이번 시험 잘 봤니?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 누나가 늘 응원할게. 편지엔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다. 잉크가 물에 번진 흔적. 도겸은 편지를 들고 손이 떨렸다. 하준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저는 시설 출신입니다. 15살 때 고아원을 나왔어요. 혼자 자취하며 공부했습니다. 그분이 8년 동안 후원해 주셨어요. 도겸의 얼굴이 굳었다. 8년?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요. 매달 3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학원비, 책가, 생활비. 하준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다. 저에겐 키다리 엄마였죠. 도겸은 봉투 안을 더 뒤졌다. 통장 입금 내역이 나왔다.
2013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매달 30만 원씩 정확히 입금. 총 2,880만 원. 호텔은 왜 간 거야? 도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하주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합격 축하 인사였어요. 누나가 방을 잡아주셨습니다. 공부하느라 힘들었으니 쉬라고. 저는 20분만 있다 나왔어요. 하주는 호텔 영수증을 꺼냈다. 종이가 노랗게 발에 있었다. 체크인 오후 2시, 체크아웃 2시 23분. 정확히 23분. 도겸은 숨이 막혔다. 어머니가 보여준 증거는 뭐였지? 하준이 하룻밤 묵었다고 했는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 하준은 주먹을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불끈 섰다.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자취방에 누군가 찾아왔어요. 정장 입은 남자 둘이었습니다. 회장님, 어머님이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를 의자에 앉히고 협박했습니다. 도겸의 손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했는데? 불륜 관계였다고 진술서에 쓰라고요. 안 그러면 시설 후배들 주소를 알려줬어요. 다친다고, 대학 합격도 취소시킨다고. 하주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후배들한테 피해 갈까봐. 그래서 진술서에 서명했어요. 봉투 안에서 진술서 사본이 나왔다. 설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을 인정합니다. 아래엔 하준의 서명이 있었다. 글씨체가 떨려 있었다. 억지로 쓴 흔적이 역력했다. 도겸은 진술서를 구겼다. 종이가 손 안에서 찌그러졌다. 법무사도 함께 왔습니다. 진술서는 이미 작성돼 있었어요. 제 이름만 쓰면 됐습니다. 하주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 때문에 설아 누나가. 도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쿵 소리를 냈다. 라운지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봤다. 하지만 도겸은 신경 쓰지 않았다. 도겸은 주차장까지 뛰어갔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3개 쳤다. 시발. 경적이 울리며 주변을 울렸다. 손이 아팠지만 가슴이 더 아팠다. 휴대폰을 꺼내 윤재에게 전화했다. 지금 어디야? 회사 앞입니다, 회장님. 당장 사무실로 와. 목소리가 떨렸다. 30분 뒤 회사 회장실이었다. 윤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도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등이 굳어 있었다. CCTV는 찾았어? 윤재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복원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보시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도겸은 돌아서며 그를 쳐다봤다. 뭔데? 윤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 5년 동안 숨긴 게 있습니다. 도겸의 눈이 번뜩였다. 주먹을 쥐며 한 걸음 다가갔다. 너도 공범이야? 어머님 도와준 거야? 윤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묘연님 편이었습니다. 도겸은 멈칫했다. 귀를 의심했다. 뭐? 윤재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5년 전 CCTV 복원본입니다. 그리고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 도겸은 USB를 받았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다. 책상 위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이 깜빡이며 영상이 재생됐다. 2021년 11월 3일 새벽 2시. 시간이 화면 구석에 찍혀 있었다. 집 거실 CCTV였다.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엔 설아의 통장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 목소리가 들렸다. 다 준비됐어? 좋아. 이 시간 뒤에 올라가. 서류 다 챙겼지? 진술서도 받아왔고. 어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도겸의 손이 떨렸다. 영상이 계속 재생됐다. 새벽 4시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어머니가 소금통을 들고 안방으로 갔다. 설아가 놀라 일어났다. 소금이 얼굴에 쏟아졌다. 카메라가 모든 걸 담았다. 설아가 복도로 밀려나는 장면. 맨발로 벽에 부딪히는 모습. 도겸 자신이 거실에 서 있는 모습. 이혼 서류를 들고 차갑게 서 있었다. 도겸은 영상을 멈췄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놓쳤다. 이게 전부야? 윤재는 고개를 저었다. 녹음이 더 있습니다. 다른 파일을 클릭했다. 어머니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다. 그 여자 무조건 내보내야 해. 안 나가면 내가 농약 마신다고 협박해. 도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금 뿌려 더럽다고 해. 이혼 서류는 내가 준비했어. 도겸이는 내가 설득할게. 녹음은 계속 이어졌다. 도겸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다음 녹음이 재생됐다. 돈은 내가 다 빼놨어. 명의는 어차피 며느리 거니까. 비밀번호? 서랍 뒤져서 찾았지. 은행 직원한테 뒷돈 줬어. 도겸은 책상을 쳤다. 증거는 다 만들었어. 호텔 로비 직원도 매수했고 그 남자애한테도 진술서 받았어. 걱정 마, 완벽해. 도겸은 노트북을 덮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숨이 막혀서 가슴을 눌렀다. 윤재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5년 동안 숨겼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왜 말 안 했어? 윤재는 한숨을 쉬었다. 회장님이 믿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을 더 믿으셨으니까요. 맞는 말이었다. 5년 전 도겸은 어머니만 믿었다. 설아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았을 것이다. 증거를 보여줘도 의심했을 것이다. 윤재는 그걸 알았다. 그럼 왜 지금은 말해? 윤재가 대답했다. 회장님이 절에 가셨으니까요. 묘연님을 직접 보셨으니까요. 산속절에서 5년을 사신 걸 보셨잖습니까? 이제는 믿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손바닥이 눈물로 젖었다. 5년 동안 무엇을 했던 거지? 윤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비자금 계좌 내역입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해외 계좌. 도겸은 서류를 받아 펼쳤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53억. 스위스은행, 케이맨 제도, 싱가포르. 5년 동안 빼돌린 돈. 설아 통장에서 뺀 5천만 원. 회사 법인카드로 쓴 돈까지. 영수증도 함께 있었다. 사진 합성 비용 200만 원. 호텔 로비 직원 매수 500만 원. 가짜 증인 섭외 1,000만 원. 법무사 뒷돈 3천만 원. 증거 조작 총 비용 5억 3천만 원. 나머지 47억은 어머니 개인 용도였다. 명품 가방 구매 내역, 골프 회원권, 해외 부동산. 전부 설아를 쫓아낸 뒤 쓴 돈. 도겸은 서류를 바닥에 던졌다. 종이들이 흩어져 바닥에 널렸다. 의심하던 윤재가 보호자였어. 믿던 어머니가 가해자였어.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나는 방관자였어. 윤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겸은 창문으로 다가갔다. 63층 높이에서 도시가 내려다 보였다. 5년 동안 설아를 미워했어. 배신자라고 생각했어. 도둑이라고 믿었어. 밤마다 악몽을 꾸면서도 손이 유리창에 닿았다. 그게 죄책감 때문이었구나.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던 거야.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았어. 윤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겸은 돌아섰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법무팀 소집해. 어머니 계좌 전부 추적하고 증거 조작 관련자 명단 만들어. 세린 쪽도 조사해. 어머니랑 무슨 계약했는지 찾아내.
윤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적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도겸은 주먹을 쥐었다. 다음 날 아침 법무팀이 소집됐다. 회의실 테이블엔 서류가 쌓였다. 도겸은 팀장 앞에 USB를 던졌다. 어머니 명의 계좌 전부 찾아. 국내외 가릴 것 없이. 법무팀장이 노트북을 열었다. 키보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30분 뒤 화면에 계좌 목록이 떴다. 스위스 3개, 케이맨 제도 2개, 싱가포르 4개, 홍콩 1개. 총 10개 계좌입니다, 회장님. 잔액 합계는 53억입니다. 도겸은 화면을 노려봤다. 자금 흐름 추적해. 언제, 어디서, 얼마씩 빠져나갔는지. 법무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행 거래 내역을 요청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뽑았다. 하나하나 대조하며 확인했다. 오후 3시 결과가 나왔다. 5년 전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팀장이 보고서를 펼쳤다. 설아 씨 통장에서 5천만 원. 법인카드로 증거 조작 비용 5억. 나머지는 회사 비자금에서. 사용처는 대부분 개인 용도입니다. 명품 매장 결제 내역이 나왔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썼다. 골프 회원권 구매도 있었다. 강남 소재 부동산도 있습니다. 3년 전 매입, 시세 12억. 전액 비자금으로 처리됐습니다. 도겸은 이를 악물었다. 손에 든 볼펜이 부러질 것 같았다. 세린 쪽 조사는? 다른 팀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혼인 계약서를 찾았습니다. 도겸은 서류를 낚아챘다. 종이를 펼쳤다. 혼인 성사시 수수료 30% 지급. 예상 금액 15억 원. 계약 당사자 최정분, 박문수. 어머니와 세린 아버지 이름이었다. 날짜는 3개월 전. 도겸이 결혼 압박받기 시작한 시점. 이것들이. 도겸은 계약서를 구겼다. 종이가 손 안에서 찌그러졌다. 전부 돈 때문이었다. 사랑도 가족도 체면도 아니었다. 그냥 돈. 도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밤 본가로 간다. 서류 전부 챙겨. 저녁 8시 본가 거실이었다. 어머니는 TV 앞에 앉아 있었다. 드라마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었다. 옆엔 약혼녀 세린이 앉아 손톱을 다듬었다.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도겸은 서류 뭉치를 식탁에 던졌다. 쾅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어머니와 세린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과일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게 뭐니? 어머니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도겸은 서류를 펼쳤다. 가짜 증거 제작 내역서입니다. 이 돈은 대체 뭡니까? 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 웃었다. 다 너를 위해서 쓴 돈이야.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칠 뻔했잖아. 도겸은 비웃음을 흘렸다. 아니요, 어머니 욕심이었죠. 내 인생이 아니라 어머니 체면. 세린이 끼어들었다. 소파에서 일어나 도겸 앞으로 다가왔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비즈니스잖아요. 서로 이익인 거. 도겸은 차갑게 그녀를 쳐다봤다. 너도 같이 만들었지, 이 각본. 세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도겸은 혼인 계약서를 던졌다. 종이가 그녀 발 앞에 떨어졌다. 수수료 30%, 15억. 이게 내 사랑의 가격이야? 세린은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다. 오빠, 이건 오해예요. 아버지가 하신 거지 저는. 조용히 해. 도겸의 목소리가 거실을 얼렸다. 세린은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도겸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도겸은 휴대폰을 꺼냈다. 오늘부로 어머니 계좌 전부 동결합니다. 법인카드도 정지하고요.
해외 계좌 송금도 막아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감히, 내가 누구 덕분에 회장 된 줄 알아? 도겸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무고한 사람 인생 망치고, 돈 빼돌리고, 증거 조작하고, 어머니는 손가락으로 도겸을 가리켰다. 그 여자가 너 꼬드긴 거지? 산에서 만났다며 또 속은 거야? 도겸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야말로 저를 속였잖습니까? 5년 동안 어머니의 체면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세리는 이미 현관 쪽으로 물러나 있었다. 가방을 집어들고 있었다. 도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내일 아침 기자회견 준비하세요. 어머니가 직접 사과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절대 안 해. 내가 왜 그 여자한테 사과를 해? 도겸은 돌아서서 현관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어머니가 소리쳤다. 도겸아, 당장 돌아와.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도겸은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다. 5년 전 설아한테 하신 것보다는 낫죠. 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화병을 던진 모양이었다. 도겸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6시였다. 도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비서실, 홍보팀, 법무팀에서 동시에 전화가 왔다. 회장님, 포털 사이트 확인하셨습니까? 목소리가 다급했다. 포털을 켰다. 메인 화면이 기사로 도배돼 있었다. 재벌 회장, 비구니와 스캔들. 산속절에서 미래, 충격. 어머니가 마지막 발악을 시작한 것이었다. 기사엔 합성 사진까지 실렸다. 도겸과 묘연이 손잡고 걷는 사진. 절 마당에서 포옹하는 사진. 전부 어머니가 만든 가짜였다. 댓글이 초당 100개씩 달렸다. 역시 재벌은 다르네. 비구니까지 건드리나. 돈으로 안 되는 게 없구나. 도겸은 휴대폰을 던졌다. 화면이 바닥에 부딪혀 금이 갔다. 기자와 유튜버가 절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새벽부터 산길을 올라갔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마당을 가득 메웠다. 오전 9시 절 입구가 난장판이 됐다. 삼각대와 조명이 세워졌다. 스님 나와서 해명 좀 하세요. 돈 받고 회장 유혹한 거 맞죠? 마이크가 법당 문을 두드렸다. 국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다. 류연은 법당 안에서 문을 잠갔다. 떨리는 손으로 빗장을 걸었다. 밖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다. 창문 틈으로 렌즈가 들어왔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다. 문 열어요, 스님. 숨지 말고 나오세요. 침묵은 인정이에요. 류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귀를 손으로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고함, 카메라 셔터 소리, 발자국. 5년 만에 느끼는 공포였다. 소금이 쏟아지던 그날 밤처럼 온몸이 떨렸다. 도겸은 회사 회의실에 갇혔다.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다. 이사들이 회의실 문을 잠가버렸다. 회장님,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가면 주가 폭락합니다. 모니터에 주식 차트가 떴다. 빨간 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개장 10분 만에 7% 하락. 거래량이 평소의 5배로 폭증했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서킷 브레이커 발동 직전입니다. 재무이사가 노트북을 보며 말했다. 회장님, 여기 계셔야 합니다. 언론 대응은 저희가 할게요. 도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경호원 2명이 문을 막았다. 회장인데도 나갈 수가 없었다. 도겸은 주먹으로 문을 쳤다. 비켜. 경호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내 윤재에게 전화했다. 윤재, 절로 가.
류현님 보호하고 기자들 막아. 하지만 윤재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님, 저도 로비에서 막혔습니다. 어머님이 경호팀에 지시하셨습니다. 출입이 안 됩니다. 도겸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화면이 산산조각 났다.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굴욕이었다. 권력이 아무 소용 없었다. 돈도, 지위도, 회장 직함도. 어머니가 이 사진을 다 장악했다. 경호팀도, 비서실도 전부. 도겸은 자기 회사에 갇혔다. 창밖을 내려다봤다. 63층 높이에서 도시가 보였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무력했다. 바로 그 순간 TV에서 속보가 떴다. 하준 씨, 긴급 기자회견 시작. 이사들이 일제히 모니터를 봤다. 화면이 바뀌었다. 하준이 기자들 앞에 서 있었다. 정장을 단정히 입고 있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섰다. 플래시가 터졌다. 저는 오늘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하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5년 전 저는 협박을 당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세게 터졌다.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들었다. 재벌가 어머니에게 협박당했습니다.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하준이 노트북을 열었다. 프로젝터에 화면이 떴다. 녹음 파일이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안 그러면 시설 후배들 다친다. 대학 합격도 취소시킨다. 진술서에 서명해. 남자 목소리가 협박하는 내용이었다. 생방송이었다. 전국의 소리가 퍼졌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가 바뀌기 시작했다. 하준 기자회견 1위. 재벌 어머니 협박 2위. 하준이 다른 서류를 들었다. 이건 호텔 영수증입니다. 체크인 2시, 체크아웃 2시 23분. 저는 23분만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영수증을 클로즈업했다. 설아 누나는 저를 8년 동안 후원했습니다. 제게 엄마 같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누명을 쓰셨습니다.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이사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니터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주가 차트는 더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이유였다. 어머니의 범죄가 드러났기 때문. 댓글창이 폭발했다. 어머니가 진짜 범인이네. 5년 동안 무고한 사람 고통받았네. 재벌 진짜 무섭다. 도겸은 문을 박차고 나갔다.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비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이사들도 더 이상 막지 못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엔 기자들이 가득했다. 카메라가 일제히 도겸을 향했다. 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도겸은 그들을 무시하고 지나갔다. 주차장으로 뛰어갔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악셀을 끝까지 밟았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미끄러졌다. 절로 가야 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하준의 기자회견 이후 30분 만에 포털 댓글창이 실시간으로 바뀌었다. 재벌 어머니 체포해야 한다. 설아 씨한테 사과하고 보상해라. 댓글이 분당 1000개씩 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재벌가 갑질 처벌 청원 10만 명 돌파. 언론도 태도를 바꿨다. 무고한 여성, 5년 누명 벗다. 수사팀이 그날 오후 즉시 꾸려졌다. 검찰이 어머니 집으로 출동했다. 본가 현관에 검은 승용차 3대가 섰다. 검사 2명과 수사관 5명. 영장을 들고 초인종을 눌렀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하준의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다. 리모컨을 쥔 손이 떨렸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검사가 서 있었다.
최정분 씨,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검사가 영장을 내밀었다. 어머니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나한테 영장을? 하지만 검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협박, 사문서 위조, 횡령 혐의입니다. 임의동행 거부하시면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다. 손이 떨리며 찻잔을 떨어뜨렸다. 도자기가 바닥에서 깨졌다. 내 변호사 불러. 당장 전화해. 하지만 검사는 고개를 저었다. 변호인 선임은 나중에 하십시오. 공항에서 체포됐다. 인천공항 출국장이었다. 어머니는 스위스행 티켓을 끊었다. 해외로 도피하려던 순간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다. 차가운 쇠가 손목을 조였다. 안 돼, 나 풀어줘. 어머니는 몸부림쳤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꼼짝하지 않았다. 공항 로비, 사람들이 쳐다봤다.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다. 기자들이 공항 곳곳에 대기하고 있었다. 제보를 받고 미리 온 것이었다. 어머님, 사과 한마디 하세요. 며느리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쏟아졌다. 카메라가 수갑 찬 손을 클로즈업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않았다. 평생 지켜온 체면이 무너졌다. 경찰이 그녀를 차로 데려갔다. 뒷좌석에 앉혔다. 창문으로 얼굴이 보였다. 카메라는 그 모습을 다 담았다. 생중계로 전국에 방송됐다. 도겸은 산길을 미친 듯이 달렸다. 과속으로 커브를 돌았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다. 절 입구에 도착했을 땐 오후 2시. 이미 경호팀이 도착해 있었다. 윤재가 기자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있었다. 나가세요, 사유지입니다. 더 이상 촬영 금지입니다. 용역 직원들이 카메라를 막았다. 기자들은 하나둘 철수했다. 도겸은 차에서 뛰어내렸다. 법당으로 달려갔다. 문이 여전히 잠겨 있었다. 손잡이를 흔들었다. 설아, 나야, 도겸이야.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빗장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 문이 조금씩 열렸다. 묘연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도겸은 무릎을 꿇었다. 법당 바닥에 이마를 댔다. 미안해. 내가 지옥을 만들었어. 목소리가 떨렸다. 5년 동안 널 의심했어. 한 번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 어머니만 믿었어. 용서해줘, 제발. 묘연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다. 표정엔 여전히 큰 동요가 없었다. 하지만 눈빛은 조금 흔들렸다. 일어나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도겸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 어떻게 하면 돼? 뭘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묘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만 놓으세요. 미움도 죄책감도 다 놓으세요. 도겸은 입술을 깨물었다. 나 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묘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예요. 도겸의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묘연은 조건을 하나 걸었다. 대신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장학재단을 만들어주세요. 도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준이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누군가를 살리는 돈으로 쓰세요. 그게 진짜 용서예요. 도겸은 두 손을 모았다. 알았어. 꼭 그렇게 할게. 3개월이 지났다. 묘연 장학재단이 문을 열었다. 시설 출신 청소년을 돕는 재단. 첫 수혜자는 100명이었다. 하준이 이사로 참여했다. 도겸은 회장직을 내려놓았다. 이사회에 사표를 냈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방관한 죄를 인정합니다. 새 회장이 선임됐다.
도겸은 매주 절에 찾아왔다. 쌀포대를 어깨에 메고 왔다. 마당을 빗자루로 쓸었다. 낙엽을 모아 태웠다. 말은 많지 않았다. 묘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끔 차를 내왔다. 찻잔에 차를 따랐다. 둘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대화는 짧았다. 요즘 어때요?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충분했다. 1년 뒤 재단 수혜자가 1000명이 됐다. 도겸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재단 일에만 집중했다. 어머니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하지만 도겸은 만나지 않았다. 용서는 했지만 관계는 끊었다. 마지막 통화에서 말했다. 어머니,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연락 안 할게요. 그게 끝이었다. 어느 가을날 절 마당에 단풍이 들었다. 도겸은 염주를 손에 쥐고 있었다. 묘연이 준 것이었다. 당신도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묘연의 말이 바람에 실렸다. 도겸은 염주를 만지작거렸다. 처음으로 울지 않았다. 대신 깊게 숨을 쉬었다. 가을 공기가 폐를 채웠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둘은 각자의 길을 걸었다. 도겸은 도시에서 재단을 운영했다. 묘연은 절에 남아 경전을 읽었다. 가끔 편지를 주고받았다. 가끔 차를 같이 마셨다. 이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복귀도 재결합도 없었다. 대신 책임이 있었다. 용서가 있었다. 당신이라면 용서하시겠습니까?